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요, 같은 돈으로 장을 봤을 때 장바구니가 예전만큼 꽉 찼나요?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 들지 않았나요? 맞아요. 느낌이 아니라 진짜예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물가가 작년보다 2.4% 올랐거든요. 그런데 더 귀막힌 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을 1,000톤 넘게 사들였어요. 레이 달리오 같은 세계적 투자자는 현금은 쓰레기다 라며 금과 원자재로 엄청난 수익을 냈죠. 왜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빠져나가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돈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를 다 까발리겠습니다. 내 돈이 지금 어디로 새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지요.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칠 건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요,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동 구조를 볼 겁니다.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고 있는지요. 두 번째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어떤 자산이 진짜 살아남았는지 확인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환율, 세금, 심지어 빚을 어떻게 활용할지까지요. 그럼 숫자부터 볼까요? 2025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어요.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2%를 벌써 3개월째 넘어섰고요. 근데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고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올해 은행 예금 이자로 2%를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물가가 2.4% 올랐어요. 계산해 보세요. 2% 받고 2.4% 잃었으면요, 실제로는 마이너스 0.4%예요. 작년에 1억 원으로 대형마트에서 장을 100번 볼 수 있었어요. 올해 이자 받아서 1억 200만 원이 됐죠. 근데 장 보는 비용이 102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이제 몇 번 장을 볼 수 있을까요? 99.6번이에요. 오히려 줄었어요.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건 줄어든 거예요. 이게 바로 구매력 손실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이 수영장의 물이 바로 여러분의 구매력이에요. 바닥에 구멍이 뚫려서 매년 2.4%씩 물이 새고 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죠. 여러분은 위에서 호스로 물을 채워요. 그게 연봉 인상이나 예금 이자예요. 근데 호스로 채우는 속도가 2%인데 구멍으로 빠지는 속도가 2.4%면요. 수영장 물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버리면 실제로는 가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수영장에서 빠진 물이요, 그냥 증발해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다른 수영장으로 흘러간 거예요. 누구 수영장으로요? 부동산 산 사람, 주식 산 사람, 그리고 빚을 진 사람의 수영장이에요. 빚을 진 사람이 돈을 벌어요? 말이 안 되죠? 예시를 들어볼게요. 1990년 서울 강남 아파트가 1억 원이었어요. 당시 대기업 부장님 연봉이 2천만 원이었죠. 그때 두 사람이 있었어요. A씨는 난 빚지기 싫어 하면서 은행에 돈을 꾸준히 넣었어요. 10년 뒤인 2000년 드디어 1억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됐을까요? 3억이에요. A씨는 10년 동안 허리띠 졸라매고 모았는데 집은 자꾸 멀어진 거예요. B씨는 1990년에 용기를 냈어요. 본인 돈 3천만 원 넣고 은행에서 7천만 원 빌렸어요. 고정금리로요. 그래서 1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0년 뒤 B씨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파트는 3억이 됐어요. 빚은 여전히 7천만 원이고요. 그런데 2000년에 부장님 연봉은 5천만 원이 됐거든요. 계산해 볼게요. B씨는 본인 돈 3천만 원으로 순자산 2억 3천만 원을 만든 거예요. 10년 만에 8배가 된 거죠. 차이가 뭐예요? A씨는 채권자였어요.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이죠. B씨는 채무자였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고요.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의 주머니를 털어서 채무자의 주머니를 채워줬어요. 이게 첫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근데 핵심은요, 아무 빚이나 지면 안 돼요.
B씨는 가치가 오르는 자산을 사는데 빚을 썼어요. 만약 빚내서 외제차 사고 해외여행 가는데 썼다면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유리해져요. 갚아야 할 돈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거든요.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요. 받을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요. 바로 이 원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부자가 됐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만 한 거예요. 두 번째 부의 이동은 더 교묘해요. 18세기에 리처드 캔틸론이라는 프랑스 경제학자가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새로 찍어낸 돈이 모든 사람한테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동네에 축제가 열렸어요. 구청장이 주민들한테 쿠폰 10만 원어치씩 뿌리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쿠폰에는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구청장 친구들이 축제 시작 전날 저녁에 미리 받았어요. 다음 날 축제에서 제일 좋은 물건들을 싹 사버렸죠. 아직 가격이 안 올랐을 때요. 두 번째, 축제장 노점 주인들한테 쿠폰이 들어왔어요. 오, 오늘 장사 대박이네 하면서 재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내일은 가격 올려야겠다. 세 번째, 축제장 주차장 관리하는 아저씨들, 청소하는 이모들한테 쿠폰이 왔어요. 그런데 이미 좋은 물건은 다 팔렸고 가격도 올라 있어요. 마지막, 축제장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렸어요. 달려갔는데 이미 축제는 끝나고 가격만 올라 있어요. 이게 바로 캔틸론 효과예요. 실제 경제에서도 똑같아요. 2020년 코로나 때를 볼까요? 1단계, 은행과 대기업이 먼저 받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까지 내리고 돈을 엄청 풀었죠. 삼성, 현대, SK 같은 대기업은 1에서 2% 금리로 수백억, 수천억을 빌렸어요. 이때가 2020년 3월 코스피가 1,400까지 떨어졌을 때예요. 이 돈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떨어진 주식을 싼 가격에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2단계, 자산 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요. 2020년 4월부터 돈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어요. 코스피가 1,400에서 3,000까지 올랐어요. 2년 만에 2배죠. 강남 아파트는 2020년 10억이던 게 2021년 20억이 됐고요. 이미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던 사람, 이미 강남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자산 가치가 2배가 된 거예요. 돈이 먼저 도착한 거죠. 3단계, 월급쟁이한테 돈이 마지막으로 와요. 2020년에 월급 동결됐어요. 1년 뒤인 2021년 회사에서 월급을 3% 올려줬어요. 우와, 좋다 했죠.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바뀌었을까요? 강남 아파트는 10억에서 20억, 삼성전자는 5만원에서 8만원, 라면은 800원에서 1000원이 됐어요. 월급은 3% 올랐는데 집값은 100% 올랐어요. 2020년에 돈 좀 모아서 집 사야지 하고 은행에 저축했다면요. 2021년에는 그 집을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저축은 했는데 집은 더 멀어진 거죠. 돈은 권력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자산 있는 곳을 거쳐서 마지막에 노동자한테 도달해요. 이게 두 번째 부의 이동이에요. 노동자에서 자산가로요. 더 섬뜩한 건요, 이게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누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원래 이렇게 설계된 거예요. 돈이 흐르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요. 먼저 받는 사람이 유리하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부에 이동도 있어요. 이건 좀 섬뜩한데요. 가장 큰 빚쟁이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국가예요. 한국 정부의 국가 채무가 GDP의 54%예요.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절반 이상을 빚으로 지고 있는 거죠. 정부는 이 빚을 어떻게 갚을까요? 세금을 올리면요, 국민들이 난리 나요. 세금 올리면 안 뽑아줘 하면서 시위하고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건 조용해요.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조카가 놀러 왔어요. 조카가 삼촌 용돈 10,000원만 빌려줘. 1년 뒤에 갚을게 했어요. 그 당시 10,000원으로는 영화 보고 팝콘 먹고 버스 타고 집에 올 수 있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조카가 10,000원을 갚으러 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물가가 50% 올랐어요. 이제 10,000원으로는 영화표밖에 못 사요.
팝콘도 못 사고 버스비도 부족해요. 조카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요? 실질적으로는 손해를 본 거예요. 빌려줄 때 10,000원의 가치와 받을 때 10,000원의 가치가 다른 거죠. 이게 바로 정부가 하는 짓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2020년에 정부가 국채를 100조 원어치 발행했어요. 국민연금, 은행,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나 보험회사가 샀죠. 결국 우리 돈이에요. 5년 뒤인 2025년 정부는 100조 원을 갚아요. 그럼 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2020년에 100조 원과 2025년에 100조 원은 무게가 달라요. 그 사이에 물가가 매년 2.4%씩 올랐거든요. 5년이면 총 12% 정도 올랐어요. 2020년에 100조 원으로 살 수 있었던 것들을요, 2025년에는 112조 원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근데 정부는 100조만 갚으면 돼요. 차이가 12조예요. 이 12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금씩 깎아먹어서요. 이걸 전문 용어로 금융 억압이라고 불러요. 왜 억압이냐면요, 국민들이 거부할 수 없거든요. 세금도 안 올랐고 새로운 법도 없어요. 그냥 물가가 올랐을 뿐이에요. 국민들은 잘 모르죠. 나 이자 받았는데 하면서요. 근데 실제로는 빼앗긴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금을 낸 거예요. 역사적 사례 하나 볼까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GDP의 120%나 되는 엄청난 빚을 졌어요. 이걸 어떻게 갚았을까요? 세금을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을 내렸어요.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물가를 계속 올렸어요. 조금씩, 근데 꾸준히요. 20년 동안 물가가 2배, 3배 올랐어요. 그 결과 1980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30%로 떨어졌어요. 빚을 4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실제로 갚은 게 아니라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요. 누가 그 비용을 냈을까요? 저축한 국민들이요. 국채 산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의 구매력이 조금씩 녹아서 정부의 빚이 가벼워진 거예요. 섬뜩하죠? 더 섬뜩한 건요, 2025년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예금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은 정부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 조금씩 보이지 않게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은 세 방향으로 부를 이동시켜요. 첫 번째,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두 번째,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세 번째, 국민에서 정부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이 흐름을 이해하고 손해보는 쪽이 아니라 이득 보는 쪽에 서는 거예요. 어떻게요?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되세요. 물론 좋은 빚으로요. 노동자로만 살지 말고 자산가가 되세요. 그리고 정부가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인 부동산, 주식, 금, 원자재를 사세요. 감이 오시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사가 이미 답을 줬어요. 1970년대를 봅시다. 그때도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어요. 오일 쇼크가 2번이나 터졌고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죠. 그때 어떤 자산이 살아남았을까요? 금이에요. 10년간 연평균 실질 수익률 플러스 9.2%를 기록했어요. 원자재는 586% 수익률이고요. 부동산도 고금리였는데도 가치를 방어했어요. 고정금리로 대출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큰 돈을 벌었고요. 반대로 망한 자산은요, 현금, 채권이요, 마이너스 실질 수익률이었어요. 워런 버펫이 한 말이 있어요.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떠나지 않는 기업을 사라.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원가가 올라요. 이때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회사만 살아남아요. 애플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 값을 올려도 사람들이 사요. 이런 게 바로 가격 결정력이에요. 레이 달리오는 더 직설적이에요. 현금은 쓰레기다. 그가 제안한 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포트폴리오예요. 물가 연동체, 금, 원자재, 주식을 섞는 거죠. 근데 모든 빚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첫째, 변동금리 대출은 절대 피하세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면 언제든 금리를 올릴 수 있어요. 변동금리로 3억을 빌렸는데 금리가 3%에서 5%로 뛰면요, 이자만 연 6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2.5배 뛰는 거예요. 둘째, 소비재 사는 빚은 최악이에요. 자동차 할부, 명품 카드값, 여행 대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로 사라지는 거니까요. 셋째, 전세 갭 투자는 이제 조심해야 해요. 과거에는 황금알이었죠. 근데 2025년 전세 사기 이슈 이후로 전세 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역전세난이 오면 전세금 못 돌려주고 집 팔아야 하는 상황이 와요. 자, 이제 실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체크해야 할 6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현금 비중을 20% 이하로 유지하세요. 왜냐면 현금은 매년 2.4%씩 녹고 있거든요. 생활비 6개월치만 현금으로 두고요. 나머지는 자산으로 바꾸세요. 내일 당장 ISA 계좌 열고 S&P 500 ETF부터 사세요. 두 번째, 원달러 환율 1,500원을 주시하세요. 왜냐면 원화가 약해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요. 1,500원 돌파하면 추가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대응은요, 자산의 30%를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거예요. 미국 주식이나 달러 예금으로요. 세 번째, 한국은행 기준금리 방향을 보세요. 지금은 2.5%예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면 부동산이랑 주식이 유리하고요. 인상 사이클이면 채권이 유리해요. 금리 내리는 국면에선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네 번째, 본인 자산 대비 부채를 50% 이하로 유지하세요. 70% 넘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대출은 반드시 가치가 오르는 자산에만 쓰세요. 다섯 번째, 금을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보유하세요. 이건 화폐 시스템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이에요. 금 ETF나 골드바로 소액이라도 사두세요. 여섯 번째, ISA 한도를 풀로 활용하세요. 서민형은 4천만 원, 일반형은 3천만 원까지예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거든요. 배당주랑 해외 ETF를 ISA로 운용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인플레이션은 공평하지 않아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기회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재앙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돈은 움직이고 있어요.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노동자에서 자산가로, 현금에서 실물로요. 2026년은 더 치열할 거예요. 원화는 약해지고 물가는 끈적하게 붙어 있고 금리는 불확실해요. 하지만요, 1970년대도, 2008년도, 2020년도 누군가는 살아남았어요. 아니, 오히려 부자가 됐죠.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원리를 알았을 뿐이에요.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 열어보세요. 현금이 얼마나 있나요? 그 돈 지금 녹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현금을 자산으로, 소비를 투자로, 두려움을 기회로. 여러분이 바뀌면 여러분의 미래도 바뀝니다.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이 왔는데 여러분들 얼마 모으셨나요? 혹시 아직 돈을 모아야지 생각만 하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월급을 모으기는 했는데 예금 통장에 원화만 모아두세요. 2026년부터는 꽤나 후회하시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순간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환율이요, 1,450원까지 갔습니다. 미국이랑 한국 금리 차이가 1%포인트 넘게 벌어지면서요, 달러가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고환율이 장기화 될 것이다. 오늘 이 영상에서요, 2026년에 왜 반드시 돈을 모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똑똑하게 모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요, 올해 여러분 통장 잔고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 월급 통장에 돈이 계속 쌓여 있는 경우예요. 카드값 빠지고 월세 빠지고 이것저것 빠지다가요, 어느 순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고요? 0.1% 금리 월급 통장에 그냥 있어요. 이거요, 정말 위험합니다. 물가는 3%씩 오르는데요, 0.1% 통장에 돈을 넣어둔다는 건 내 돈의 가치가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을 간단하게 비유해 볼게요. 우리 집 난방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나왔습니다. 근데 월급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다른 데서 줄여야죠. 지금 대한민국이 딱 이 상황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미국 연준 기준금리 3.5에서 3.75%, 금리 차이만 1%포인트가 넘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돈 넣으면 2.5% 받고 미국에 넣으면 3.5% 받아요. 어디에 넣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죠. 그래서 돈이 빠져나갑니다. 환율이 올라갑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모은 1,000만 원의 실질 구매력이요, 조용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심상치 않아요. 2026년 서울 입주 물량이 작년 대비 30% 넘게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면 가격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겠죠. 전문가들은요, 서울 집값 4.2% 상승, 전세는 4.7%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담대 금리는요, 5대 은행 평균이 4에서 6%대예요. 위험 가중치도 15%에서 20%로 올라가서요, 대출이 더 어려워지고 비용도 올라갑니다. 정리하면요, 환율 높아서 수입 물가 오르고, 금리 높아서 대출이자 부담되고, 집값 올라서 내 집 마련 멀어지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됐습니다. 사중고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요, 아, 망했다 싶으시죠? 근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고환율, 고물가 잡으려고 청년들한테 역대급 혜택을 몰아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2026년형 청년 도약 계좌, 이거 무조건 다시 보셔야 합니다. 제대로 아시는 분 많지 않은데 올해부터 정말 좋아졌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거 원래 5년 만기라 다들 부담스러워 하셨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3년만 유지해도 정부 기여금을 60%까지 받을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비과세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월 최대 7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정부가 주는 기여금에 은행 우대금리, 그리고 세금 한 푼 안 떼는 비과세 혜택까지 다 합치면요, 우리가 일반 예금으로 따졌을 때 연 수익률이 무려 8에서 9%대에 육박합니다. 지금 예금 금리가 3%대인 거 생각하면 수익률이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시면서 소득 조건 맞으시는 분들은요, 5년 꽉 채우면 원금보다 1,000만 원 넘는 돈을 그냥 정부 지원으로 더 가져가는 셈입니다. 환율 1,450원 시대에 내 돈가치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이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단 조건은 체크하셔야 합니다. 만 19세에서 34세까지 개인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 주미소득 250%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 나는 나이가 안 맞는데요, 소득이 넘는데요. 걱정 마세요. 나이 제한 없고 소득 제한 없는 2026년식 자산 배분 전략 바로 알려드릴게요.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립니다. 처음 돈 모을 때는요, 원금 보장이 정말 중요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도 소중하거든요. 그 30만 원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25만 원이 돼버리면요,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은행 예적금으로 시작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조금 더 똑똑하게 저축해야 합니다. 왜냐면요, 예적금도 사실은 원화 자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요, 내 자산 가치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물가가 3%씩 오르는데 예적금 이자도 3%면요, 실제로는 본전이 아니에요. 세금 15.4%가 빠지니까요. 그래서요, 예적금을 하실 거면요, 최소 5% 이상, 아니면 7에서 8%짜리 청년적금이나 특판 상품을 찾으셔야 됩니다. 청년층 전략 첫 번째요, ISA 계좌 무조건 만드세요. ISA가 뭐냐면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입니다. 예금도 하고요, 펀드도 사고요, ETF도 사고요. 한 계좌에서 다 하면서 세금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연간 납입 한도가 2천만 원입니다. 총 한도는 1억 원이고요. 비과세가 200만 원이에요. 서민형은 400만 원이고요.
초과분은요, 9.9% 분리과세입니다. 일반 계좌에서 금융소득 발생하면요, 15.4% 세금 내야 되거든요. ISA에서 하면요, 9.9%로 줄어듭니다. 특히 2026년에는요, 비과세 한도 확대가 검토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방향 자체가 혜택 확대예요. 두 번째요, 달러 ETF 적립식 투자 시작하세요. 환율이 이렇게 높은데 달러를 사라고요? 네, 맞습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왜냐하면요, 전문가들이요, 2026년 환율이 1,400원대 후반에서 1,500원대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즉, 고환율이 장기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차피 달러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분산 투자 차원에서요. 근데 한 번에 사면요, 타이밍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사는 겁니다. 추천 ETF 알려드릴게요. 코덱스 미국 S&P 500 총보수 0.0062%예요. 환노출이고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대표적인 기술주 ETF입니다.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 낮은 보수예요. 연금 계좌 투자 가능합니다. 장기 투자하실 거면요, 환노출형 추천드립니다. 환해지 안 된 거요. 환해지 비용 아끼면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거든요. 40대에서 60대 분들요, 이분들은 공격보다 수비, 즉,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굴리는 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요, 놀고 있는 현금, 대형 증권사 CMA나 파킹형 ETF로 옮기세요. 저축은행은 왠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억지로 저축은행 가실 필요 없습니다. 대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초대형 증권사의 발행어음형 CMA를 활용하세요. 2026년 기준 연 3% 중반대 수익을 하루만 맡겨도 줍니다. 1금융권 은행보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아주 튼튼한 회사들이라 안심할 수 있죠. 만약 나는 계좌 새로 만드는 것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요, 주식 계좌에서 코덱스 CD 금리 같은 파킹형 ETF를 사두세요. 이건 은행 금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원금 까먹을 걱정 거의 없이 매일매일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일 제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식처럼 샀다 팔았다 하면 됩니다. 두 번째요, 배당 ETF 포트폴리오 구성하세요. 지금처럼 금리 높고 변동성 클 때는요, 배당주가 방어력이 좋거든요. 추천드리는 건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일명 에미당이라고 불러요. 월 배당입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월 배당이고요. 커버드 콜 상품도 있습니다. 타이거 코리아 배당 다우존스 KSCHD라고 불러요. 2025년 5월에 신규 상장됐고요. 한국 고배당 30종목입니다. 월배당 ETF의 장점은요,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요, 월급 대신 배당금 받으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돈 모으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돈 버는 법도 알려드립니다. 부업하라는 건 알겠는데요. 저는 특별한 기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건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앱테크. 걷기만 해도 돈이 됩니다. 토스 만보기, 캐시워크, 틸리언 같은 앱들 아시죠? 걷기만 해도 포인트가 쌓입니다. 한 달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예요. 그게 뭐가 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커피 한 잔 값이에요. 1년이면 36,000원에서 6만 원입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요. 여기에 더해서요, 토스 행운 퀴즈, K뱅크 26주 적금 챌린지 같은 거 하시면요, 추가로 월 1만 원 정도 더 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에 있는 물건 팔기. 여러분, 집에 1년 넘게 안 쓴 물건 몇 개나 있으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에 올려보세요. 생각보다 잘 팔립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집 정리하면서 안 쓰는 물건 팔아서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벌었어요. 첫 달에요. 옷, 가전제품, 책, 아이 장난감 이런 거요. 그냥 버릴 거 팔면 되는 겁니다.
팁 하나 드릴게요. 물건 사진 찍을 때요. 자연광에서 깨끗하게 찍고요. 가격은 시세보다 5,000원 정도 높게 올려서 흥정할 여지를 남겨두세요. 세 번째, 리워드 앱 활용하기. 인터넷 가입, 카드 발급, 통신사 변경할 때요. 그냥 하시나요? 아정당, OK 캐시백, 리얼 캐시 같은 플랫폼을 거쳐서 하면요. 현금 포인트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인터넷 가입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캐시백 받을 수 있어요. 카드 발급도 2만 원에서 3만 원이고요. 어차피 해야 하는 거면요. 포인트 받으면서 하는 게 이득이잖아요. 네 번째, 설문조사. 출퇴근 시간 활용.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시죠? 그 시간에 유튜브 보시나요? 그 시간에요. 오피니언 월드, 서베이언, 패널나우 같은 설문조사 앱 하나만 하세요. 한 건당 300원에서 1,000원 정도입니다. 하루 20분 투자하면요.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모아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요. 출퇴근 시간에 그냥 핸드폰만 보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다섯 번째, 전문성 활용하기. 만약 여러분이 뭔가 하나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요. 엑셀 잘하세요? 크몽에 엑셀 업무 대행 올리세요. 글 쓰는 거 좋아하세요? 블로그 포스팅 작성 올리세요. 사진 찍는 거 취미세요? 프로필 사진 촬영, 숨고에 올리세요. 한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 받습니다. 주말에 이것만 해도 10만 원이에요. 시작하는 게 어렵죠. 첫 후기만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주문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내용 총 정리해드립니다. 2026년 꼭 해야 할 것 5가지. 하나, 청년 미래적금 6월 출시되면 바로 가입하세요. 해당자분들요. 둘, ISA 계좌 없으면요. 이번 주 안에 개설하세요. 셋, 달러 ETF 적립식 투자 시작하세요. 월 10만 원이라도요. 넷, 0.1% 월급 통장에서 파킹 통장으로 갈아타세요. 오늘 당장요. 다섯, 부수입 하나만 시작하세요. 앱테크든 중고거래든 설문조사든요. 그래도 너무 많은데요. 그러면요, 딱 2가지만 하세요. 첫 번째, ISA 계좌 개설하고 S&P 500 ETF 매달 10만 원씩 사세요. 두 번째, 오늘 당장 토스 만보기 앱 깔고 걸으세요. 이 2가지만 해도요, 10년 뒤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실 겁니다. ISA에서 S&P 500 ETF 월 10만 원씩 10년 넣으면요, 연평균 10% 수익률 가정 시 약 2천만 원이 됩니다. 원금은 1,200만 원인데요. 여기에 앱테크랑 중고거래로 월 5만 원 더 모으면요. 3천만 원 넘어갑니다. 이게 복리의 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경제 상황요. 쉽지 않아요. 환율 높고요. 금리 높고요. 집값 올라요. 근데요. 그래서 더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강점이 있습니다. 시간이요. 아직 충분히 있어요. 복리의 힘을 활용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비가 올 것 같으면요. 우산을 챙기잖아요. 태풍이 온다면요. 창문을 닫고 대비하잖아요.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2026년 연말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행동하신 분들은요. 분명 다른 결과를 보실 겁니다. 여러분의 2026년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빅테크 회사에서 18만 4천 명이 잘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골드만삭스가 17억 달러, 한국 돈 2조 4천억을 들여서 뭘 샀는지 아세요? 배관 회사입니다. 말이 안 되죠? 월가의 천재들이 AI 스타트업은 쳐다도 안 보고 변기 뚫는 회사한테 2조 원을 쏟아붓고 있어요. 자, 여기서 딱 하나만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녀한테 공부 안 하면 기술 배운다고 협박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대학 가야 성공한다고 믿고 계시나요? 죄송하지만요. 그 공식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는 동안 월가 큰손들은 벌써 돈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AI 시대에 지금 노동시장에서 벌어지는 역설적인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 이상한 현상을 이해하려면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려운데 내용은 진짜 간단합니다. 컴퓨터한테 어려운 게 뭘까요? 체스 세계 챔피언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미 20년 전에 해냈어요. 그럼 뭐가 어렵냐? 4살짜리 애기가 하는 거요. 숟가락으로 밥 떠먹기, 계단 내려가기, 레고 블록 쌓기. 이게 컴퓨터한테는 지옥같이 어렵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아침에 커피 한 잔 타는 상황이에요. 컵 꺼내서 커피 적당량 넣고 물 붓고 젓고 들고 가잖아요. 30초면 끝나죠. 이걸 로봇한테 시키면요. 수천 가지 변수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컵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컵 잡는 힘 조절, 액체 넘치지 않게 붓기, 중간에 문턱 넘어가기, 전부 다 어려워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AI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요. GPT-4가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37%로 붙었거든요. 코드도 짜죠. 2025년 현재 전체 코드의 41%를 AI가 작성합니다. 그런데 막힌 변기 뚫는 건요. 천장에서 물 새는 거 잡는 건요. 못해요. 아예 손도 못 댑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 어렵다라고 배운 것들, 변호사 시험이나 수학 문제나 코딩 같은 것들은 사실 규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A면 B다 이런 식이에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는 것들, 걷기, 물건 짚기, 상황 판단하기 같은 건 규칙이 없어요. 매번 달라요. 이게 컴퓨터한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머리 쓰는 일은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손으로 하는 일은 오히려 금값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숫자 좀 보실까요? 골드만삭스가 2025년 8월에 낸 보고서예요. AI가 본격적으로 퍼지면 미국 노동력의 6에서 7%가 대체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제일 위험하냐? 컴퓨터 프로그래머, 회계사, 법률 보조원, 고객 상담원, 전부 사무실에서 모니터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일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자녀분이 이런 쪽으로 진학 준비하고 계시거나요? 그럼 이 숫자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건설 현장은요, 완전 반대입니다. 미국 건설업 협회의 발표 보니까 2025년에만 43만 9천 명이 부족하대요. 92%의 건설 회사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예요. 내년 2026년에는 부족 인원이 49만 9천 명으로 더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도 똑같은 길을 가고 있거든요. 대한건설협회 발표 보면 국내 건설 현장 기능 인력이 고령화로 급감하고 있고 젊은 인력 유입은 거의 끊긴 상태예요. 미국보다 5년에서 10년 늦게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겁니다. 상황이 보이시죠? 한쪽에선 사람이 넘쳐서 잘리고 있고 다른 쪽에선 사람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돈 얘기죠. 미국에서 승강기 기술자 평균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6천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1억 4천만 원입니다. 상위 10%는 2억 원을 넘어가고요. 배관공 평균이 8,400만 원, 전기기사가 8,300만 원이고요. 그럼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요, 평균이 5만 2천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예요. 심리학이나 사회학, 커뮤니케이션 전공하면 4만 5천 달러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아요. 잠깐 계산 한번 해보세요. 대학 4년 다니는데 드는 돈이요. 미국 기준으로 학비만 4만 달러가 빚으로 쌓여요. 한국은요? 국공립은 그나마 낫지만 사립대는 4년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깨지죠. 거기에 생활비, 학원비 다 합치면 얼마예요? 20년 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그때만 해도 대학 나오면 무조건 블루칼라보다 많이 번다고 다들 믿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숙련된 배관공이 심리학 석사보다 돈을 더 법니다. 더 무서운 건 추세예요. 구스토 연구소라는 데서 분석했는데요. 지난 5년간 18세에서 25세 기술직 종사자들 임금이 물가 상승률보다 16%나 더 올랐대요. 반면에 대졸 프리미엄,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이 주는 임금 혜택은 2000년 이후로 10%나 떨어졌고요.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세 가지가 겹쳤어요. 첫 번째, 공급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22%가 55살 넘었어요. 국가건설교육연구원 추산으로는 2031년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현재 인력의 41%가 은퇴한답니다. 그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전문 기술자 되려면 8년에서 12년 걸려요. 지금 시작해도 2030년은 되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죠.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탱크에서 물이 콸콸 빠지는데 새 물은 졸졸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언젠가 바닥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죠. 그리고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부터 5년 안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한국은 이게 더 심각해요. 저출산으로 젊은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젊은이들은 전부 대학 가려고 하고요. 기술직 기피 현상은 미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두 번째는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인프라에 1조 2천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건설 붐도 터졌고요. 역설적이지 않아요? AI 돌리려면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서버 설치하려면 건물이 필요하고, 건물 지으려면 사람 손이 필요한데 그 사람이 없어요. 무디스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 법안 하나로 건설업 일자리가 46만 개나 새로 생긴답니다. 근데 이 일자리 채울 사람이 없다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공장, 배터리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 붐 일고 있죠. 새만금, 부산 에코델타 시티, 각종 재개발, 공사는 산더미인데 기술자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공사 자체가 안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세 번째, 젊은 애들 생각이 바뀌었어요. 2025년 설문조사 보니까 미국인 60%가 기술직이 대졸보다 좋은 일자리 얻는데 더 유리하다고 답했어요. 실제로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대학 등록률은 0.8% 성장하는데 그쳤고요. 유튜브나 틱톡 보면 요즘 미국 애들 뭐 하는지 아세요? 블루칼라 밀리어네어 검색해보세요. 20대에 배관 사업 시작해서 30대 초반에 회사를 사모펀드한테 팔아서 수백억 번 사람들 얘기가 넘쳐나요. 이게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실리콘 천장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화이트 칼라가 무조건 위라는 그 믿음 말이에요. 그럼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월가는 벌써 움직였어요. 사모펀드들이 2022년 이후로 배관, 냉난방, 전기 회사를 800개 넘게 사들였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신라 서비스라는 냉난방 배관 회사에 17억 달러 쏟아부은 건 시작일 뿐이에요. 레드우드 서비스는 4년 만에 35개 업체 인수했고, 오리온 그룹은 35개 이상 사들였고요. 왜 월가가 배관공 회사에 돈을 쏟을까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화장실 변기 막히면 AI한테 부탁 못 하잖아요. 에어컨 고장나면 챗 GPT가 고쳐주나요? 이런 서비스는 경기 안 좋아도 수요가 안 줄어들어요. 사람들이 집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방 없이는 못 산다고요. 월가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뭘 보고 움직이는지 아세요?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성, AI가 못하는 일. 둘째, 경기 방어력, 불황에도 수요가 있는 일. 셋째, 공급 부족, 사람이 없어서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일. 배관, 냉난방, 전기, 회사가 이 세 가지를 다 갖췄어요. 그래서 월가가 기술 스타트업 대신 여기로 몰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 산업이 아직 엄청 쪼개져 있거든요. 미국에 냉난방 업체가 29,000개 넘게 있는데 대부분이 소규모 가족 경영이에요. 주인들이 은퇴하면요,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월가가 바로 그 누군가가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
한국도 곧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한국의 중소설비업체들 가보세요. 주인들 평균 나이가 60대예요. 10년 안에 이 사람들 다 은퇴합니다. 자식들은 승계 안 하려고 하고요. 그럼 누가 사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겠죠.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A라는 애가 있어요. 18살에 전기기사 견습생으로 시작합니다. 첫 해 연봉 35,000달러. 학자금 비준요? 제로입니다. 돈 받으면서 배우거든요. 4년 후에 정식 기사 되면 65,000달러 법니다. 10년 후에는 9만 달러 넘어가고요. 자기 사업 차리면 10만 달러 넘어가죠. B라는 애는 18살에 대학 갑니다. 4년 동안 수입은 제로, 학자금 빚은 4만 달러 쌓입니다. 22살에 졸업해서 취업하면 평균 초봉이 5만 5천 달러예요. 근데 매달 학자금 상환으로 500달러씩 빠져나가요. 10년 후 연봉이 7만 5천 달러까지 올랐다고 칩시다. 계산해보세요. A가 10년간 번 게 70만 달러, B는 50만 달러예요. 차이가 20만 달러. 우리 돈 2억 7천만 원입니다. 거기에 B는 아직도 빚 갚고 있어요. 미국 학자금 대출 총액이 1조 8천억 달러인데 연체율이 31%까지 치솟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대학 졸업생 3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제때 못 갚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 4년제 사립대 다니면 등록금만 4년에 3천만 원, 생활비 합치면 5천만 원은 깨져요. 반면에 폴리텍이나 직업훈련원 다니면요. 거의 무료거나 오히려 훈련수당 받으면서 배웁니다. 20대 초반에 기술 익혀서 바로 현장 투입되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법니다. 물론 이건 평균 얘기고요. 컴퓨터 공학이나 의대 나오면 다르죠. 근데 대부분의 전공은 이래요. 그리고 여러 군 자녀가 과연 그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모든 기술직이 황금알 낳는 거위는 아니에요.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첫째, 체력 문제예요. 배관공 평균 커리어가 25년에서 30년이거든요.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문제로 50대 중반이면 은퇴하는 경우가 많아요. 화이트 칼라는 70살까지도 일할 수 있지만요. 현장직은 다릅니다. 그래서 똑똑하게 접근해야 돼요. 20대에 기술 배워서 30대 초반까지 현장에서 일하면서 경험 쌓고 30대 중반부터는 관리자로 가거나 자기 사업을 차리는 거죠. 아니면 교육 쪽으로 가서 후배들 가르치거나요. 둘째, 지역 편차가 엄청나요. 일리노이주 배관공 평균 연봉이 9만 7천 달러인 반면에 다른 주는 6만 달러대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이랑 지방이랑 임금 차이가 크죠. 어디서 일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셋째는 기술 변화예요. 스마트홈, 전기차 충전소, 태양광 설치, 히트펌프 이런 신기술 안 배우면 도태될 수 있어요. 기술직도 평생 공부해야 됩니다. 과거처럼 한 번 배운 기술로 30년 버티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이 기술직에 맞는 건 아니에요. 손재주가 있어야 하고 현장 일을 견딜 체력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일을 좋아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럼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40대, 50대 부모님들 계시죠? 자녀분 진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대학이라는 공식은 이미 깨졌어요. 손재주 있고 기계 좋아하는 아이라면요. 직업학교가 훨씬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직업학교 등록이 2년 연속 16%, 13%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니, 이미 달라지고 있어요. 폴리텍 경쟁률 보세요. 예전엔 미달이었는데 요즘은 경쟁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자녀분이라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걸 좋아하고 기계 분해하고 조립하는 걸 재밌어 하고 게임보다 공구가 더 익숙한 아이라면요. 이 아이는 대학 가서 고생하는 것보다 기술 배워서 일찍 시작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50대, 60대 직장 다니시는 분들요. 지금 하시는 일이 AI로 대체될 수 있는 업무인지 점검해 보세요.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같은 일이라면 위험 신호예요. 반면에 사람 직접 만나고 현장에서 문제 해결하는 일이라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회사에서 디지털 시스템 도입할 때 솔선해서 배우세요. AI 도구 쓰는 법 익히세요. 그러면
AI에게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퇴직 앞두신 분들은요, 기술 회사에 넣어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세요. 요즘 빅테크 주식 위험합니다. 대량 해고가 일상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설적이지만요, 배관 회사나 냉난방 회사 같은 서비스업 주식이나 펀드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월가가 거기로 움직이고 있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홈서비스 ETF 같은 게 생겨서 수익률이 기술주보다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퇴직 후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다면요, 카페나 치킨집 말고 기술 서비스업을 생각해 보세요. 나이 들어서 새로 기술 배우기 힘들면 젊은 기술자 고용해서 관리만 하는 방식도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50대, 60대가 배관 회사 인수해서 성공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정리할게요. 우리는 지금 인지 프리미엄의 붕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머리 쓰는 일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AI가 변호사 시험 통과하고 코드의 절반을 작성하는 시대잖아요. 반면에 실물 경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 현장에서 하는 일, 기계가 대신 못하는 일에 가치가 치솟고 있어요. 월가가 배관 회사 사고, 숙련 기술자 임금이 대졸 초봉 추월하고 젊은 세대가 대학 대신 직업학교 가는 현상 뒤에는 다 이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손주들한테 알려주세요. 특히 지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여전히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믿음이 강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미국이 먼저 가고 있고 한국은 5년에서 10년 뒤에 따라갈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선구자가 되는 거고 5년 후에 움직이는 사람은 추격자가 되는 겁니다. 10년 후에 움직이면요, 그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기술직 자리도 경쟁이 치열해져 있을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죠. 망설이지 마세요. 자녀분과 대화해 보세요. 직업학교나 폴리텍 설명회라도 한번 가보세요.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점검해 보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10년 후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특히 실제로 진로 고민 중이신 분들 또는 자녀분 진로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